반갑습니다. 4대고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국사 7번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6세기 신라가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대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성왕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지에 있는 6세기 신라가 가장 영토를 많이 넓혔던 시기의 지도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지증왕, 버풍왕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6세기가 되기 이전 신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지증왕 시절이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라의 이름을 국호라고 합니다. 국호를 신라라고 확정짓습니다. 그동안 사로, 사라, 계림, 서라벌 등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던 이제 나라의 이름이 신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왕이라고 확정짓게 됩니다. 기존에 마립간이라고 기존에 사용하던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뇌물 마립간 때부터 사용이 되었지요. 하지만 지증왕은 중국식 왕호인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한층 더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산국을 점령하였습니다. 네, 지증왕이 신라라는 국호를 확정짓는 내용이고요. 지증왕이 왕호를 왕으로 확정짓는 내용, 그리고 우산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산국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울릉도입니다. 이 울릉도 우산국을 점령할 때 이사부라는 장군을 보내어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라는 섬도 이때부터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풍왕입니다. 버풍왕은 좀 상대적으로 업적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었죠. 왕을 중심으로 하는 법의 체제인 율령을 발표함으로써 버풍왕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왕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복, 다른 말로는 관복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입는 옷을 제정하였으며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불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여러 귀족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종교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을 순교라고 하죠. 이차돈이 순교함으로써 불교가 신라의 공식적인 종교로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등이라는 직책, 병부라는 부서를 각각 설치하여 중앙정치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버프왕은 골품제라고 불리우는 신라만의 독특한 신분제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상위 계층인 성골부터 최하 계층인 일두품까지의 나열 모습입니다. 각각 상위부터 하위를 살펴보면 왕의 직계가족인 성골, 왕의 친척인 진골, 그리고 6에서 4두품은 귀족, 그리고 3에서 1두품은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골진골의 골과 여러 두품들의 품을 합쳐서 골품제라고 부르는 이 독특한 신분제도는 신라만의 독특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버풍왕은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신라의 영토를 한층 더 넓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연호, 건원이라고 불리우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드높이곤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6세기 신라가 힘을 기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증왕과 버풍왕이 신라의 힘을 키우고 중앙집권국가로서의 발전을 이루는 동안 고구려와 백제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6세기 고구려는 왕위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 내의 내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나라의 힘이 크게 약화됩니다. 고구려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백제 상황과 신라 진흥왕은
한강을 함께 공격하게 되고 결국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에게 한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백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서 한성을 빼앗기고 계로왕이 죽음을 당한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깁니다. 웅진에 위치한 백제는 다시 고구려에게 복수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진행했던 대표적인 임금으로는 바로 무령왕이 있습니다. 무령왕은 나라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합니다. 백제가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증거는 양직공도라는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령왕은 양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백제의 힘을 성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양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무령왕릉이 남아있는데 이 무령왕릉은 중국의 양식인 벽돌을 이용해서 지은 무덤이고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령왕의 백제 회복 노력 두 번째는 22담로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무령왕은 각 지방에 있는 세력들의 힘을 왕이 직접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22개의 담로, 즉 22개의 담로를 설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고 모든 힘을 중앙에 집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무령왕이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증거인 양직공도, 양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사신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백제 사신을 그린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무령왕릉, 중국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증거로 벽돌을 이용한 벽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드디어 26대 성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523년 즉위한 성왕은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을 되찾으려고 시도합니다. 한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성왕은 나라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 국호 또한 남부여로 변경하면서 모든 나라의 분위기를 쇄신합니다. 성왕은 드디어 한강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함께 손을 잡았던 나라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백제와 신라는 나제동맹을 맺은 상태였지요. 이 나제동맹이 성왕이 즉위하던 시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한강을 빼앗기고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은 한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한강의 하류를, 신라는 한강의 상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성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왕은 훨씬 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백제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던 신라 임금, 신라 왕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증왕, 버풍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백제의 성왕과 함께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게 되고 한강을 확보하게 됩니다. 백제는 한강의 하류를, 신라는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게 함께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지만 신라 진흥왕은 이 요청을 무시하고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백제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마저도 신라가 확보하게 됩니다. 성왕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었던 신라, 동맹국이었던 신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오랜 수건이었던 한강을 또다시 신라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었죠. 성왕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놀랍게도 성왕은 자신의 딸을 신라의 진흥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것은 성왕이 진정으로 신라와의 화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지요.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시간을 번 성왕,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마친 이후 드디어 신라의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합니다. 이때 백제는 가야, 외와 함께 신라를 공격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상황을 배신하여 한강 전체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자신들의 수도였던 부여에서 옥천을 공격합니다. 관산성이 오늘의 옥천입니다. 관산성을 공격하여서 이후 바로 경주로 침투하는 침입 경로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리하여서 관산성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신라였습니다. 백제 상황은 관산성을 공격하는 전투에 직접 참가했다가 결국 신라군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1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왕 신라의 한강을 빼앗기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제 동맹은 결렬이 되었지요. 한강 전체를 확보한 진흥왕은 여세를 몰아서 고구려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이리하여서 고구려에 속해 있던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을 공략하게 되고,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마저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진흥왕은 신라 땅 곳곳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비석은 총 5개가 나오는데 단양, 신라 적성비, 그리고 4개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진흥왕 시절 신라가 최전성기 강한 국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라 청소년 집단 단체였던 화랑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화랑도는 젊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어릴 때부터 신체 단련 및 무예 훈련을 실시하였고, 화랑도를 통해서 성장한 수많은 신라의 인재들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6세기 가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는 532년 신라의 버풍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는 562년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가야 지역 전체는 신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된 것이죠. 가야의 역사 흐름입니다. 금강가야가 주도하고 있던 전기가야 연맹. 하지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기가야 연맹은 무너지게 되고 대가야가 중심이 된 후기가야 연맹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버풍왕에 의해서 금관가야가 멸망하게 되고 진흥왕에 의해서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그 결과 가야 지역은 신라에게 완전히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학습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부분, 표의 왼쪽에 있는 6세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표의 오른쪽 칸 7세기 부분은 앞으로 8번, 9번 학습지에서 각각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세기 신라가 어떻게 하여서 삼국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증왕, 버풍왕 시절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보한 신라는 진흥왕 시절이 되면서 상황과 함께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합니다. 상황과 함께 한강유역을 절반씩 확보한 신라는 백제 상황을 배신하면서 한강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백제 상황은 한강을 확보하고 신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관산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백제 상황은 신라군에게 패배하게 되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신라 진흥왕은 함경도 지역, 대가야 지역까지 확보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